2022 카타르 월드컵 특집, 특집인 만큼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세 사람을 함께 모아놓고 인터뷰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 축구를 지난 10년간 이끌어왔던 구자철과 쌍용, 기성용, 이청용, 구자철 선수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 명이 이렇게 방송에 함께 출연하는 거 처음 아니에요?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처음. 한 번도 같이 모인 적이 없어요. 네. 이청용 선수는 방송에 초대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아요. 제가 섭외를 해봐서 아는데. 맞아요. 특히 이 둘하고는 안 하려고 해요. 방송이 길어져요. 왜요? 나 말고 여기요. 여기 아, 네버엔딩, 네버엔딩. 확실하게 둘로 해줘. 저희 지금 했잖아요. 오랜만이고 반갑고 또 이 세 사람과 월드컵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월드컵을 준비하는 캐스터 입장에서 영광입니다. 세 사람이 지금 뛰는 무대가 같아요. 이청용 선수가 2009년 여름 이적 시장에 볼턴으로 나가기 전 이후로 셋이 같이 뛴 시즌은 이번이 처음 아니었어요? 예,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성현이 네가 언제 갔지? 2009. 2009년 9년 7월 아닌가 그때? 예, 성현이가 2009년 말. 12월? 12월. 말에. 내가 2009년 끝나고 갔어. 2010년 12월. 음. 또 청룡이가 먼저 K리그에 돌아왔고 또 얘가 또 서울로 왔고 이제 그러면서 저도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이 친구들이 가니까 나도 이제 가야 될 시기가 오는구나라고 느껴서 어떻게 보면은 더 빨리 결정을 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성룡이가 울산을 17년 만에 우승으로 이끌었고 또 MVP까지 탔잖아요. 우리의 또- 자존심을 살려줬지. 예, 아무쪼록 저한테는 의미 있는 뭐 잘하고 못하고 무슨 다 떠나서 팬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이 두 친구가 같이 K리그에 설 수 있고 하는 뜻깊은 1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뭐 자철이나 저나 청룡이나 이제 나이가 들었고 이제 대표팀에서도 은퇴를 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쟤네들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청룡이가 또 아직 우리는 할 수 있어라는 것들을 보여줘서 상당히 저는 뿌듯했고 또 자철이도 마지막에 이제 제가 경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청룡이가 넣고 자철이 골을 넣어가지고 야 이거 무슨 날이냐 오늘. 자철이도 오랜만에 와서 이제 올 시즌 뭐 여러 가지로 좀 경기에 많이 못 나오고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자철이도 나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것 같아서 상당히 좋았고 친구로서 좋았고. 그때 문자 메시지 저희 단톡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거다 이렇게 딱 한마디 딱 남겼어요. 2022 시즌 이청용에게 정말 특별한 한 해였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근데 저한테 너무 특별한 한 해였어요. 한 해였고 2020년도에 돌아오면서 우승을 목표로 하고 돌아왔지만 지난 2년 동안 좀 아쉽게 너무 목표를, 아쉽지. 너무 아쉽게 목표를 좀 못 이뤘었는데 올 시즌은 그래도 원하던 리그 우승을 이뤄가지고 더없이 뭐 특별했던 저한테는 축하해 진짜. MVP. 진짜 우승만 했나? MVP도 세레머니 한번 해야지. 일단 이청용은 우승했고 MVP 땄고 그리고 기성용은 잔류했고 준우승했잖아요. 준우승했고 FA컵 준우승했고 선제골도 넣었고 FA컵 준우승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경기 1골 1어시스트 울산 원정 승리도 축하합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시즌 막판에 좋은 일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이청용과 기성용과 구자철 하면 한국 축구의 2010년대에는 빼놓을 수 없는 가장 굵직한 이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세 사람이 뭐 이렇게 저렇게 같이 했던 월드컵을 다 하니까 2010년 남아공, 2014년 브라질,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남아공은 구자철이 못 갔고 러시아는 이청용이 함께하지 못했는데 그 친구가 결국은 이제 못 갔잖아요. 그때 어땠는지. 벨라루스전에 패한 뒤 고심에 들어간 허정무 감독이 23명의 최종 엔트리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허정무 감독은 탈락자의 이름을 한 명씩 불렀습니다. 빠진 선수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참 미안한 마음이고 애석한 마음이지만은 이근호, 신영민, 구자철 선수가 빠지게 됐습니다. 자철이나 뭐 근호형, 이제 형민이 형 이렇게 세 명이 가게 됐는데 그냥 뭐라 위로를 우리가 과연 무슨 말을 해도 과연 저 선수들이 위로가 될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정말 그 같이 이제 거의 훈련 캠프를 같이 와서 최종의 마지막에 와서 이제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정말 많이 좀 잔인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뭐라고 자철이한테 그때 당시에 위로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앞으로의 또 경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긴장감이나 이제 첫 월드컵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내였고, 그래서 뭔가 이제 우리 챙기기도 좀 힘든. 이청용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자철에게 그때 남아공 월드컵은 어떤 마지막 순간에 돌아올 때 그 마음? 글쎄요, 저는 그때는 그렇게 큰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 뜻은 어느 정도 상황이 뭐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대로 흘러갔었고요. 그리고 얘기했다시피 제가 최종 예선을 그때는 아예 참여를 거의 못했고요. 물론 기분도 좋지 않고 아쉽고 그랬었었죠. 근데 막 그게 내가 가야 되는 건데 막 분하고 이런 감정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월드컵을 보는데 되게 월드컵을 한번 나도 뛰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크게 가졌죠,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해서 이제 제가 한테 주어진 임무를 이제 하나씩 잘 해나가는데 정말 아주 큰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나를 다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예, 맞아요. 네. 네. 두 친구들 뛰는 거 그러면 월드컵, 남아공 월드컵 봤어요. 어떤 경기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구자철에겐? 청룡이나 아르헨티나전. 우루과이전도 난 그랬어요. 네. 아르헨티나전 그 이과인한테 그렇게 골을 먹으면서 기어코 한 골을 넣었던 이청용. 침착했었던 거. 그다음에 성룡이가 뭐 그리스전이 첫 경기에서 너무 잘해줬었기 때문에 그 경기가 아주 기억에 남죠. 그게 벌써 12년 전이에요. 네. 예, 20대 초반에 정말 창창하던 쌍용이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주축으로서 월드컵에 나갔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예. 그때 당시에 거의 21둘이었는데 월드컵 첫 경기 그리고 처음 월드컵에서 그렇게 활약을 펼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러니까 안정감이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 그게 저기 MC는 저예요. 저는 궁금해서. 예. 근데 지금 요즘 우리가 방송 같이 준비하니까 방송이 다 됐어. 아니. 우리 구자철 위원장. 안 돼. 선수야 뭐야? 선수야 확실하게 그 원동력은 뭡니까? 확실하게. 우리 구자철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그때 잠을 못 잤어요. 경기 전날에 한 2-3시간 잤나? 야, 오늘 경기 진짜 큰일이다라는 생각으로 경기장을 가는데 이제 버스가 이렇게 가는데 이제 주변에 한국 그 붉은 악마 이게 빨간색 원정 옷에 응원단. 입은 한국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갑자기 이제 정신이 확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리고 이제 몸을 풀러 운동장에 딱 나갔는데 막 그 그때는 부부젤라 소리 막 이러면서 막 한국 팬분들이 막 이렇게 환호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정신 차리고 해야겠다.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뭐 아무튼 준비 과정이 너무 좋았어요. 준비 과정이 너무 좋았고 팀에 뭔가 자신감이라는 게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 2002 세대가 그 팀도 주축을 이뤘었잖아요. 네. 남아공 때도. 선배님들 믿고서 저희는 그냥 패기 하나로 어떻게 보면 월드컵을 도전한 건데 그 월드컵 직전에 이제 가졌던 되게 강한 상대들하고의 친선 경기, 평가전이 저희한테는 아마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이청용은 개인적으로 첫 월드컵이었던 남아공 월드컵 어떤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 첫 경기를 이기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의 눈물을 조금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경기 이기고 나서 우리가 16강에 진출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좀 희망을 좀 가질 수 있게 돼서 그리고 워낙 어려서부터 꿈꿔왔던 그런 무대였기 때문에 그 처음에 그 뛸 때 그 긴장감, 그 감정은 아직까지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이게 월드컵이라는 대회가 선수들에게 주는 느낌은 정말 특별한가 봐요. 처음 나갔을 때는 그냥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경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없고 야, 이 월드컵이라는 무대에 내가 뛰고 있구나라는 그냥 그런 생각만 있었고 그냥 TV에서 보던 선수들하고 이렇게 경기를 하니까 그냥 신기한 느낌? 그리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 경기를 보고 있겠구나. 그런 부담감? 그런 것들이 그냥 합쳐져서 사실 좀 정신이 없었던 그런 월드컵인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그런 무대를 내가 밟았구나라는 뿌듯함이 왔던 것 같아요. 네. 세 사람의 첫 월드컵은 구자철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2011년 카타르 아시안컵 그때 세 사람이 이제 대표팀의 주축으로서 처음으로 함께한 대회였었죠. 예, 그때 경기할 때는 자철이를 굉장히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예, 자철이한테 찬스가 생기면 이거 진짜 들어가겠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워낙에 컨디션도 좋았고 뭔가 날카로웠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뭔가 경기를 하면서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자철이한테 하나만 걸리면 돼 그런 생각을 갖고서 경기를 좀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경기를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내가 믿고 그러니까 같이 뛰면서도 이 선수가 내 생각을 읽고 있고 나도 저 선수의 생각을 읽고 있고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그 중심에 이제 자철이가 있었고 이제 자철이가 들어오면서 그런 공격적인 역할들을 잘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팀에도 되게 시너지 효과가 났고 정말 그 전에 나오지 않았던 그런 플레이들이 그 대회에서는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대회가 또 계기가 돼서 바로 구자철 선수가 독일 볼프스부르크와 계약을 하고 또 쌍용에 이어 또 해외 무대를 밟게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러시아 월드컵 2년 전에 한국 축구 역사에 또 커다란 하나의 장면이 만들어지죠. 물론 이청용은 나이가 안 돼. 두 사람보다 1년 빨리 태어나서 연령이 안 됐고 사실 와일드카드도 그때 부상 회복한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그 런던 올림픽 때가 아마 우리나라 축구가 저렇게만 하면 뭐 월드컵 16강 그 이상 못할 거 없겠다 싶은 어떤 그런 느낌의 대회였는데 어때요 지금 돌아보면 10년 전인데 딱 그때는 나이도 제가 정말 되게 어렸을 때 이제 올림픽을 나가게 됐는데 한계를 많이 느꼈었어요. 그 대회에서 정말 잘하는 선수가 많구나. 그래서 이제 사실 런던 올림픽을 참가를 할 때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목표는 우리가 항상 메달이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메달을 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게 많았었고 이제 마지막 평가전을 하는데 세네갈하고 경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뭔가 좀 도전해 볼 수 있겠는데 그 경기를 토대로 이제 한 경기 한 경기 정말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했던 것 같아요. 네. 구자철이 주장으로서 그 대회를 쭉 통과해서 런던까지 갔는데 어땠어요? 자신이 있었어요. 네. 근데 모든 자신이 있어 보면 아니. 좋은 거죠. 항상 자신이 있대. 좋은 거지. 네. 아니, 그 이유가, 그러니까 저한테 가장 큰 동기부여 여인 팀이었었으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약간 그때 당시에는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게 더 심했었는데 지금도 심해. 지금 그때 당시에는 그 팀에 대한 애정이 너무 심했어요, 사실. 예. 뭐 누구 한 명뿐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진짜 120%의 역할을 다 했던 그런 대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또 동메달이라는 결과로 이어졌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는데 세 선수가 사실 주축 선수들이었잖아요. 이 얘기를 사실 구자철 선수가 하기 싫어하는 걸 내가 아는데 브라질 월드컵은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저요? 네. 솔직하게? 주장으로서 첫 번째 월드컵. 아, 이러면 너무 자신 없어 보이는데 갑자기. 뭐 어디까지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뭐 얼마나 더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막 저는 제 자신 그걸 떠올리면 제 자신이 하나씩 작아져요, 사실. 예, 후회와 좀 약간 수치심까지 느낄 정도로 예, 너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기대를 누구 한 명에게도 충족시키지 못한 제 모습이 너무 많이 떠올라서 저는 사실 아직도 브라질 월드컵을 생각하면 제 안에는 뭔가 풀지 못한 그런 큰 숙제가 남아있는 시간이라고 표현을 할 것 같아요. 주장이라 더 큰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함께 했던 그 아쉬움을 이제 공유했던 친구들은 어떤 느낌인지 청룡. 일단 자철이가 너무 많은 짐을 그때 짊어지고 했던 게 이렇게 지금까지 그 아픔으로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뭐 저희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게 정상적으로 뭔가 세대 교체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월드컵 준비가 감독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맡아서 뭔가 월드컵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아마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어서 좀 네. 아쉬움이 좀 많이 크죠. 그게 최종 예선까지 최영희 감독이 하고 다시 팀으로 돌아간 후에 홍명호 감독이 갑자기 이제 대타로 등장을 해서 예. 1년 딱 준비하고 들어갔던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홍명보 감독 체제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축구협회는 오늘 회장단 회의를 열어 홍명보 감독을 최강희 감독의 후임으로 선임했습니다.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은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걸고 또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저의 지식과 또 앞으로의 지혜로 제 몸과 마음을 이 대한민국 축구팀에 한번 기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은 성적이 나는 거는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저희는 알고 있어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고 그나마도 자신 있었던 건 팀 분위기나 뭐 단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팀과 이렇게 비교해봐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거 하나 믿고 정말 월드컵을 도전했던 것 같아요. 컨디션 관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아팠어요. 미국에 도착했는데 사실 황열병 그 주사를 맞았거든요. 전날에 출발하기 전날에.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좀 부상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한국에서 훈련을 할 때 좀 제대로 못했었어요. 예, 무릎 부상 때문에. 근데 이제 한국에서 주사를 맞고 미국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제 그날은 이제 회복 훈련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세션을 하는데 와 이게 몸이 날아갈 것 같이 가벼운 거예요. 이제 무릎이 안 아픈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막 진짜 막 신나게 했어요 운동을. 신나게 하고 이제 다음 날 이제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일 정도를 이제
호텔에서 훈련을 못 하고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하루인가 이틀 훈련을 하고 이제 그때 가나하고 친선 경기를 마이애미에서. 하는데 이게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아프다 보니까 몸이 너무 힘들고 날씨도 되게 더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 4대 0으로 가나 대표팀한테 졌는데 이게 변명이 아니라 그때는 정말 내 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선 경기 할 당시에는 변명이 아니라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 월드컵을 한번 이렇게 치르면은 뭐 선수들은 그 다음 월드컵 때 뭐 바뀐 선수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경험을 했던 거기 안에 있는 진짜 중요한 스태프들이나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이유 중 하나가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남아서 대표팀을 또 지원해주고 선수들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잘 뭔가 갖춰진다고 하면은 아마 그런 실수가 없지 않았을까 선수들뿐만 아니라 하는, 예, 선수들을 지원하는 그쵸. 스태프들. 어떻게 보면 선수들보다 더 중요한 거죠. 브라질 월드컵 사실 조별리그 1차전 러시아, 2차전 알제리, 3차전 벨기에였잖아요. 한 경기 한 경기 좀 뜯어보면 사실 러시아는 그 골키퍼 아킨페프가 그 좋은 선물을 하나 줘서 뭐 돌이켜서 하는 말인데 그때 뭐 러시아를 잡았었더라면 진짜 가장 좋은 시나리오였죠. 근데 이제 포르투갈을 먹혔고요. 또 근데 그 첫 경기를 치르기 전까지의 그 여론과 팀 내 분위기가 가볍지 못한 상태에서 첫 경기를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갖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월드컵이라는 큰 대회를 치르기에는 사실 그런 부분도 정상적이지 못했고, 뭐 아까 또 친구들이 얘기했지만 참 힘든 월드컵이었던 것 같아요. 준비 과정부터. 두 번째 경기 알제리전 얘기는 그 알제리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얘기이긴 한데 그때 사실 모든 언론에는 알제리가 1승 재물이라고 소개가 됐었거든요. 이 알제리가 첫 경기를 벨기에랑 했는데 경기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알제리가 쉬울 거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고 그동안의 어떤 아프리카 팀과의 경기에서는 항상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단 한 번도 월드컵이란 무대에서 상대 팀을 쉽게 생각하고 경기에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사실 실점 장면들을 보면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월드컵을 처음 경험하는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압감이 저는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는 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반에 3골을 먹고 딱 락커에 들어가면 잔잔하게 이청용이 당시 분위기를 좀 증언해 주면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경기를 경기가. 나가면서 경기를 뛰면서 계속해서 전광판을 봤던 이유가 이렇게 더 가다가는 우리가 더 먹을 수도 있겠구나 골을. 그래서 빨리 좀 이 경기는 어떻게 수습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경기를 시작해서 이렇게 두드려 맞고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빨리 이거를 끝내서 뭔가 우리가 다음 경기에 좀 더 희망을 갖고 좀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유가 변명이 되는 결과여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때 당시 주장이라는 그 무게감이 중압감이 굉장히 컸어요. 아까 그 얘기도 했잖아요. 3일 동안 들어놓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진짜 어렸던 거죠. 나도 같이 쉬었어야 됐는데 나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 주장이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운동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렇게 열이 나고 아픈데도 그게 나보다 덜 아픈 거지.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가 기자분들이던 누군가가 주장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운동장 안에서 솔솔수범하는 게 가장 최고의 주장이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나는 쓸데없이 주장은 특별해야 돼서 더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때는 그 생각이 있었던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랬던 지금 거예요. 돌이켜 보니까 주장도 그냥 23명 중에 한 명이에요. 맞아요. 네. 11명 경기에 뛰는 11명 중에 한 명의 선수이고 축구는 11명이 하고 또 팀이 엔트리가 26명이기 때문에 26명 그 외 모든 한국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거지 누구 한 명이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니에요. 그 무게감을 지금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덜어내야 덜어내야 될 것 같아. 지금 그 생각의 정한 맞아요. 적었어 지금. 그래서 저는 그 얘기만 하면 저는 2014년 얘기하는 갑자기- 게 힘들어요. 힘들어. 나 솔직히 힘들어. 것 같아요, 잠깐.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사실은 알제리전 끝나고 정말 많은 비판의 기사, 비난의 목소리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선수들이 대회 중간에 그런 기사들 다 보나요? 외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핸드폰 압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난 솔직히 지금 같으면 안 볼 것 같은데 그때는 사실 이게 비판, 건전한 비판은 사실 우리를 발전시키지만 또 쇄도하는 비난들, 악플들은 언제 맞아도 또 아픈 거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많이 맞아본 축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잘못돼서 실패를 했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외적으로 것들을 자꾸 끄집어 오면서 이제 실패의 요인을 이제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사실 선수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았죠. 뭐 난 이 얘기가 다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다음 경기에 벨기에전 1무 1패면 벨기에전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토너먼트에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벨기에가 아무리 강팀이지만. 예. 뭐 잃을 게 없는 경기였죠. 저희한테 잃을 게 없는 경기였고 그렇지만 상대는 그룹에서 제일 강한 그런 상대였고 그래서 선수들이 조금 조급함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 경기를 좀 되돌이켜 보면 그런 조급함 때문에 뭔가 내 플레이가 나오지 않고 상대는 정말 경험이 많은 강한 상대고 선수들이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뭐 저희도 좋은 찬스를 몇 개 만들고 하긴 했지만 제 스스로의 그런 경기를 봤을 때는 좀 너무 서둘러서 경기를 좀 망친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를 하면서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또 상대가 퇴장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후반전에 들어갔을 때는 뭔가 이제 우리가 한 골은 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월드컵이란 게 될 것 같은데 안 되거든요. 될 듯한데 이런 결과가 못 얻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제일 좀 그 경기가 아직도 좀 후회가 되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게 우리의 실력이지 않았나. 거기까지가 우리가 우리 대표팀이 그때 당시에는 그런 한계점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네. 2010년은 사실 사상 첫 원정 16강이면 성공적인 대회 마무리였잖아요. 그걸 경험하고 막내로서 4년 뒤에 주장인 친구와 함께 그런 정말 처참한 분위기와 결과를 받아들고 이제 대회를 마무리하는데 그 마음들은 어땠을지. 예, 2010년도에 이제 16강에서 우루과이한테 지고 들어왔을 때는 그래도 원정 최초로 16강을 했기 때문에 많은 박수를 받으면서 이제 한국을 들어왔는데 2014년도에는 도착하자마자 엿세례를 맞았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씁쓸한 귀국이었습니다. 간간히 팬들의 환호성이 들렸지만 선수단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그 마음은 뭐 어떻게 진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쥐구멍에 숨고 싶을 만큼 좀 창피하기도 하고 굉장히 삶이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냥 무기력해지고 했는데 또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고 또 아시안컵이 그때 다음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선수들끼리는 했었어요. 뭐 그래도 고생했다 다독이면서 다음에 더 잘해보자 이런 분위기 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것도 특별히 없었을 만큼.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대회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온갖 그런 모든 화살이 이제 감독님에게 돌아갔는데 그냥 지금도 저는 감독님 보면은 저는 어렵거든요. 그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이제 그런 미안함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때 우리가 잘했더라면 감독님도 사실 그렇게까지 비난받을 일도 아닌데 우리가 못했는데 모든 책임은 이제 감독님이 받았기 때문에 그 대회 끝나고는 그냥 의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축구도 싫고 이제 대표팀에서 뛰는 것도 사실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축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좀 힘들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우리 선수들한테 비판이 아닌 뭐 그냥 무자비한 비난을 하고 어쨌거나 나라를 위해서 뛰고 돌아온 선수들에게 공항에 와서 엿을 던지는 그런 팬들을 생각하면 참 저도 수치스럽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근데 월드컵이 우리나라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고 그 무게가 대표팀에 있다라는 것을 한 번도 그 책임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그 주장띠를 맬 자격이 없었죠. 이 친구를 위해서 빨리 브라질 월드컵에서 탈출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우리가 브라질 월드컵 얘기도 했지만 브라질 월드컵 결과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러시아는 달라야 된다. 근데 드디어 14년을 넘어 우리 18년 얘기에 아, 들어가죠. 예. 저는 이 표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4년을 기다렸다. 최종 예선을 타면서 비행기를 탈 때 그리고 혹여나 좋은 경기력을 못 하고 다시 이제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탈 때 비판을 받고 탈 때에도 2018년 월드컵에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순간도 안 한 적이 없었어요. 매번 비행기 탈 때마다 그리고 비행기 타러 특히 갈 때마다 그리고 대표팀 경기가 소속팀에서 경기가 있지만 한 2주 정도 이제 남고 1주 남고 그러면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가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기대와 그 기대가 첫 경기 때 완전히 물거품이 됐었죠. 이성용 주장은 스웨덴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스웨덴전이요? 그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최종 그 아시아 예선전에 뭐 2차 예선부터 해서 최종 예선까지 진짜 미친 듯이 했던 것 같아요. 미친 듯이 했는데 제가 이제 러시아 월드컵 가기 1년 전에 그 무릎 수술을 했어요. 무릎 수술을 했는데 되게 큰 무릎 수술을 했는데 그 무릎 수술을 딱 하고 나니까 몸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월드컵을 뭐 몇 개월 안 놔두고 이제 뭐 재활을 하고 이제 경기를 준비를 하는데 야 이게 갑자기 이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더라고. 네, 월드컵을 앞두고. 근데 저는 주장이었으니까 이제 티는 못 내고 이제 월드컵을 준비하면서도 사실 좀
컨디션이 온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온전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월드컵을 얼마 안 남겨두고 이제 사실 체력 훈련을 많이 했었거든요. 오스트리아에 가서. 근데 그 훈련을 딱 하고 나니까 이제 몸이 쫙 가라앉더라고요. 올라와야 개인적으로는.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이제 첫 경기를 하는데 그 스웨덴 팀이 그때 당시에 이제 4-4-2 전술로 이제 투 스트라이커를 썼는데 되게 이 체력적으로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롱볼을 많이 이제 구사를 했거든요. 마르쿠스 베리가 워낙에 네. 컸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수비 선수들이 그 상대의 그런 압도적인 피지컬을 사실 1대1로 감당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전에 저희가 이제 전술을 또 4-3-3을 으로 전술을 바꿨어요. 일주일 전에. 그래서 이제 제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맡게 됐는데 사실 저는 좀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 배치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수비들이 이제 상대 공격수들을 막아야 되는데 좀 힘겨우니까 내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헤딩 잘 안 하잖아요. 알죠. 근데 그날 헤딩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헤딩도 많이 하고 정말 거의 뭐 뒤에서 거의 수비적인 그런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경기 전 인터뷰에서는 네. 스웨덴은 월드컵 뛰어본 선수 없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뭔가 상당히 자신감을 표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 그러면 우리 자신 없어요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가 되게 단순하게 플레이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 그런 피지컬적인 부분에 상당히 그러니까 역대적으로 우리나라가 항상 그런 피지컬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함을 저는 보였다고 생각을 해서 좀 많이 라인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확실히 그때는 뭔가 선수들이 몸이 무거웠어요. 번뜩이는 그런 컨디션을 가진 선수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1차전에서는. 그래서 지나고 나면 다 아쉬움이죠. 지나고 나면 그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인데 근데 그때는 그렇게 또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교차가 되는 것 같아요. 구자철 위원에게 물었어요. 월드컵에서 뛰었던 경기 중에 어떤 경기가 제일 아쉽냐, 아프냐. 2018년 첫 경기 스웨덴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준비를 좀 열심히 했거든요. 처음으로 영양사를 두고 식단 관리도 해보고 개인 트레이너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준비를 하고 필요할 때마다 대표팀 경기 왔다가 너무 지칠 것 같으면 빨리 해서 리그 경기에서 또 계속 또 꾸준하게 뛰어야 되고 하니까 신경을 진짜 많이 썼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뭐 과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사실. 한국에서 마지막 그 친선 경기 했잖아요. 근데 포메이션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엔 4-4-2로 뛰었다가 그다음에 3백스 썼었어. 보스니아 전에는 갑자기 3백으로 맞아, 바뀌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전이 많이 네.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네갈이랑 할 때는 또 다시 4-4-2로 갔다가 이제 갑자기 일주일 전에 이제 스웨덴이랑 할 때는 4-3-3으로 근데 이제 성룡이가 쓰고 이제 계속. 두 명의 이제 홀딩 미드필더를 썼는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기술적인 걸로 얘기하면 스웨덴전에서 뛰는데 수비할 때는 너무 내렸다는 느낌을 받았던 게 스웨덴이 롱볼을 많이 때리는데 킥을 하는 사람들을 잡을 수가 없는 거리. 나가라고는 하는데 공이 전환이 되면 내가 나가기엔 너무 멀어. 진짜 한 20m를 가까이 뛰어야 되는데
그 간격이 너무 멀다 보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안 나가도 앞으로 나가서 체킹이 안 되는 상황. 나가면 안 나가만 못하는 게 계속 되니까 너무 답답했고, 그다음에 공격적으로는 내가 공을 딱 잡았을 때 치고 가거나 볼 서유를 해줬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뭐 잘하지 못했지만 어쨌거나 앞에 선수가 없었다는 거. 그리고 흥민이가 이제 막 역습으로 몇 개 나갔어요. 근데 가운데 우리가 쫓아가질 못해. 거기에 또 원톱에서 신욱이가 이제 선발로 그날은 들어갔는데 신욱이도 이제 속도가 있는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내려서 역습을 나갔을 때는 뛰어야 되는 거리가 있으니까. 예, 나도 뭐 그렇게 주력이 좋은 선수도 아니었고요. 이걸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렵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를 굉장히 좀 어렵게 했었죠. 예, 근데 그런 이제 그게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좀 애지중지 좀 너무 간절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충격이 좀 많이 컸어요. 저희 역시도 승리만을 바라보고 달려왔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라카롬에서 굉장히 개개인마다 아쉬움 속에 좀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경기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팀으로서 정말 모든 선수들이 팀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 준비를 해 왔었고요. 첫 경기 결과가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선수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 당연히 포기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멕시코전에서 선수들이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할 거라고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멕시코전을 승리를 꼭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에요. 봤어요? 예, 봤어요. 예. 어땠어요? 킥오프하기 전에 정말 많은 준비를 했죠. 이렇게 편한 의자에서 치킨도 시켜놓고 이제 준비를 했었죠. 이제 월드컵을 진짜 즐겨보자. 근데 막상 저랑 같이 했던 동료들이 또 힘든 그런 경기를 하고 있으니까 치킨이 입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또 그때 당시에는 계속해서 월드컵 하기 전에도 계속 뭐 연락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또 성룡이도 그때 무릎에 진짜 주사를 정말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진통 주사를 정말 많이 맞고 그런 상황들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 편히 그렇게 보진 못하고 열심히 그냥 응원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보는 마음도 경기가 안 풀리면 그거를 보는 마음도 똑같아지는 거군요. 그라운드 위의 선수들하고. 오히려 더 좀 긴장되고 그런 건 있는 것 뭐가 같아요. 제일 안타깝고 뭐가 제일 답답했어요? 스웨덴전 보면서. 일단 우리가 최종 예선을 하면서 보여줬던 그런 축구를 한번 안 되더라도 좀 더 월드컵 때 똑같이 뭐 이기지 못할 거라고 하면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워낙에 신태용 감독님이 또 공격적인 그런 전술을 선호하시고 또 하시기 때문에 월드컵에서도 뭔가 우리가 했던 거를 조금 더 자신 있게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월드컵이라는 무대가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무대이기도 하고 또 신태용 감독님도 또 월드컵에 대한 경험도 없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죠. 그렇게 스웨덴전 아쉽게 정말 아무것도 못 해보고 1대0으로 친 후에 두 번째 경기는 이제 로스토프 온돈 가서 멕시코전이었습니다. 멕시코는 사실 북중미 최고의 팀이지만 그래도 뭔가 해볼 만한 우리가 못 이길 상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 팀이기도 한데 구자철은 선발 라인에서 빠졌어요 그때. 네, 저는 선발 라인에도 빠졌고 교체로도 안 들어갔었는데 저는 그때 기억이 너무 생생히 나요. 네. 그때 또 문재인 대통령님도 오셔가지고 맞아요. 위에서 응원한다고 했었었고요. 또 경기 들어가기 전에도 선수들한테 계속 화이팅을 외치던 제 모습이 또 생각이 나고 결과적으로 2골을 먼저 먹으면서 좀 힘들게 갔고 또 근데 그 첫 번째 골도 사실 굉장히 아쉬웠지, 맞지?
첫 번째 골도 사실 파울이었고 그- 부분에서 제가 중계 중에 가장 흥분했던 기억이에요. 저는 파울이 아닌 줄 알았어요. 당한 사람이 진짜로? 그렇게 얘기 자, 벤치에서 있지. 얼마나 아니, 저는- 흥분했냐면 우리가 아니 리플레이 보면서 이영표 의원이랑 내가 얼마나 흥분했는데. 우리 누가 봐도 파울이잖아. 저는 이제 그때 딱 걸렸는데 파울을 안 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웃긴 게 야 이게 내가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었으면은 그냥 얘를 제치고 나갔을 텐데 야 내가 이렇게 이제 몸이 맛이 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아 진짜로 제가 그 당시에 분명히 제가 그 상황에서 이렇게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탁탁 탁 치고 나갔을 텐데 그래서 뒤에서 이게 딱 걸렸는데 저는 그래서 야 내가 한 템포가 늦어졌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데 뒤를 돌아봤는데 역습을 이제 나갔잖아요 멕시코가. 근데 사람의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뒤에서 보는데 아 이거 싸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뒤에서 딱 봤는데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게 파울인지도 모르고 이제 막 자책을 많이 했죠. 뭐 내가 이제 움직임이 예전 같지가 않구나. 진짜 짧은 순간에 그 아니, 생각을 했단 말이야. 진짜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으면 누구도 상상하지 그러니까. 못하는. 나도 지금 깜짝 왜냐면은 놀랐어요. 옛날에는 그게 내가 됐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됐는데 분명히 그런 아예 그 파울 상황도 안 나왔을 거야. 근데 이제 내가 무릎 아 수술을 근데 했다고. 그거를 다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경기가 끝나고 네. 인터뷰를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저 때문에 골을 먹어서 미안하다 동료들한테. 그냥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게 뭐 파울인지 아닌지도 몰랐으니까. 왜냐면 경기 끝나고 들어오면서 바로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냥 라커룸에서 이제 끝났구나. 그냥 이번 월드컵도 그냥 나 때문에 또 이렇게 한 골을 먹었네. 이제 그런 자책감을. 왜냐면 그때는 경기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뭐 핸드폰을 보고 뭐 이럴 그냥 힘도 없었으니까 그냥 끝났구나. 거기에 또 내가 하나를 해줬네. 약간 그런 자책. 그냥 그러고 이제 그만해야겠다 대표팀. 그냥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호텔에 갔는데 이제 뭐 그게 뭐 파울이었다 뭐 막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해 그럼 뭐해 이미 끝났는데. 그래서 그냥 나는 벤치에 있었으니까요. 벤치에서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파울이었기 때문에 우리 막 소리 지르고 막 진짜로 100% 파울이었어. 뜻이 있었겠죠 다 뭐. 이 패 상황에서 독일을 기다리는 우리 대표 선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독일을 누구보다 잘하는 구자철 위원. 좀 피하고 싶다. 좀 피하고 싶다. 근데 피할 수 없는 그 이제 내가 이제 100% 이제 다음 날 선발이라는 거에 딱 결정이 되고 나서는 또 사람이 이상해요. 바로 어떻게 공략을 하는 게 좋은지. 그때는 약간 흥민이랑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전방에 2명이 같이 있으니까 얘랑 밑에 우리 그 탁구 치고 플레이스테이션하고 선수들 이제 좀 릴렉스하라고 마사지룸 있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야 무조건 전방 압박 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 주고받고. 근데 다시 이제 준비 모드로 들어섰는데 사실 성룡이가 그리스랑 할 때 2010년 잠을 못 잤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날 잠을 못 잤어요. 진짜 한 2시간 진짜 독일전 앞두고. 독일전 앞두고 잠을 못 잤어요. 진짜. 그래서 조금 약간 자신감이 없거나 뭔가 이거는 피할 수 없다라는 거를 직감했을 때에는 그때 당시에는 한 가지의 컨셉을 좀 들고 갔었어요. 오늘은 진짜 내가 잘하건 못하던 간에 내가 무조건 앞에서 무조건 많이 뛰자. 그 생각만 갖고. 왜냐면 다른 생각을 가지면은 이런저런 생각이 막 들까봐 그냥 내가 오늘 잘해도 못해도 상관없으니까 나 오늘 진짜
나 무조건 앞에서 무조건 많이 뛰어주자. 많이 뛰었어요? 많이 그렇게 해서 뛰었어요. 볼 때? 많이 뛰었어요. 저는 그날 진짜 딱 그 생각만 가지고 나왔어. 경기는 뛰지 않았지만 주장으로서 우리 2패했는데 다음 상대가 독일이에요. 뭐 누구라도 한국이 독일을 이길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뭐 사실 선수들 분위기도 많이 다운이 돼 있었고, 근데 저도 이제 경기를 어차피 못 뛰게 됐고, 뭐 저는 이제 경기를 어차피 부상으로 이제 못 뛰니까 뭔가 이제 드는 생각이, 그래도 3패를 하고 돌아가는 거는 좀 정말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경기는 못 뛰지만 정말 선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좀 결과를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컸던 것 같고, 근데 그 경기를 보는데 전반 한 10분 정도 딱 경기를 밖에서 봤는데 오늘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같은 생각이야. 이 경기가 정말 우리 쪽으로 뭔가 자꾸 이게 흐름이 오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벤치에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영건이가 골을 넣고 나서 VAR을 봤잖아요. 그때 이제 그게 되게 그 짧은 찰나였는데 되게 길었어요. 저한테는 되게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영건이 골이 이제 인정이 되면서 야, 이거는 정말 하늘에서 준 선물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철이가 처절하게 뛰었어요. 보는데 많이 뛰고 앞에서 많이 희생해주고, 그리고 이제 한 60 몇 분? 60 몇 분 뛰고 나왔어요. 근데 더 뛸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더 못 뛰었어. 더 못 뛰었어. 진짜. 페이스메이커였습니까?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하고 이제 나왔는데, 첫 번째 안도감은 3패를 안 했다. 3패를 안 했다. 그리고 뭔가 지난 두 경기의 그런 비판들이 이 경기를 이기면서 좀 수그러든 그런 느낌. 그래서 2014년에 악몽이 있잖아요. 그 한국에 돌아가면 그래도 사람들이 좀 박수 쳐주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경기 끝나고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네. 독일 팬들한테. 제가 독일 빌드지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독일 애들은 콧대가 높으니까 그 콧대를 눌러보자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뛰었냐 한국 선수들은. 그래서 우리 라커룸에서 우리 신태용 감독님이 독일 애들은 콧대가 높으니까 우리가 그 콧대를 한번 꺾자. 나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빌트에 이제 그게 메인에 실렸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먹을만 했네. 근데 저는 그래서 SNS DM도 많이 받았어요. DM도 많이 받았어요. 리스펙트 독일 해라. 사람한테. 독일에서 뛰면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라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행이었다라는 안도감이 저도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 다시 치킨을 시켜놨지만 네. 스웨덴전 치킨을 먹을 수 없었던 이청용. 독일전은 치킨을 먹었습니까? 아니요, 독일전도 먹지 못했는데 전반전에 이렇게 보고서 이게 진짜 독일 선수들의 움직임이 그렇게 뭔가 빠르지가 않고 계속해서 찬스도 안 들어가고 하는 거 보고 이 경기는 진짜 우리가 한 후반 20분 정도만까지만 잘 이게 0대0으로 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도 있겠다. 지진 않겠다 최소한 그런 생각은 들었던 것 같고, 뭐 골이 들어가고 막 거기 벤치에 있는 선수들 다 뛰어나오고 좋아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이런 거 보면서 저도 그냥 한 마음이 되면서 그걸 보면 그 장면을 보면서 조금 저도 약간 울컥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러면 김용건 선수 세트피스에서 골 들어갈 때 벌떡 일어났어요. 네, 계속 일어나서 그리고 기다렸죠. 주세종의 롱패스가 손흥민에게 연결되는 그
그 짧지만 엄청나게 긴 것 같은 그 순간도 그거 슈팅이 아니면 승리 공간. 그거를 벤치에서 이렇게 쫓아갔어요. 전 그 성룡이 무릎이 그때 괜찮은 줄 알았어요. 아, 저럴 거면 아예 뛰지. 저렇게 뛰어나와서 뭘 쫓아? 그러니까 골이- 흥민이 뛰는 골이 이렇게 갔잖아요. 골대 안으로 이렇게 갔는데 흥민이가 뛰어갔잖아요. 그걸 벤치에서 똑같이 뛰어갔다고 이렇게. 그래서 흥민이가 골 넣고 저랑 처음으로 네. 세레머니라는 가 처음. 그리고 이제 벤치에 있던 모든 선수들이 이제 다 뛰어나갔죠. 정말 원팀의 모습을 그때 그 독일전 마지막 순간에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만큼 월드컵이 힘들었어요. 2014년에도 그렇고 특히 그 두 번의 월드컵이 선수들이 갖는 압박감과 부담감이 더한 월드컵이었는데 그 마무리를 그렇게 잘 할 수 있다라는 안도감이 정말 컸을 수밖에 없었었죠. 선수들한테는. 그만큼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뭐 어떤 선수들한테는 뭐 죄인, 뭐 어떤 선수들한테는 정말 수치스럽고 어떤 선수한테는 정말 아쉽고 긍정보다는 부정이 훨씬 더 많은 분위기에서 이제 싸웠었어야 됐었기 때문에 그 승리는 선수들한테 큰 의미를 준 승리였죠. 아까 멕시코전 이제 파울을 당했는데 파울인지 모르고 내가 갔구나 이제라고 생각했다던 기성용. 나 때문에 졌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비난의 중심에 섰던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러시아 월드컵 때. 네. 알고 있죠, 당연히. 알고 있고. 뭐 선수들도 다 보니까요. 다 기사도 보고 다 하니까 이제. 근데 뭐 저도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아봤는데 사람이 이렇게 그런 비난을 받으면 사실 이렇게 좀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현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독일전에 사실 출전도 하냐 못하냐에 그 정도까지 이제 맞아. 많은 상처를 받았었고 너무 그때 진짜 많은 비판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제 기억에는 기성용 선수 포지션에서 장현수 선수가 독일전 엄청 잘했거든요. 네, 맞아요. 정말 그때는 현수가 정말 이게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뛰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모든 걸 다 쏟아부었고 그런 선수들이 이제 그 독일전 승리로 인해서 그래도 사람들한테 이제 좀 비판이 덜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본인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뭐 사실 본인이 아니면 그런 마음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욕을 많이 먹어봤으니까 어느 정도 느끼지만 이 청룡이는 잘 모를 거예요. 아니 그 얘기하니까 첫 경기 끝나고 스웨덴전 끝나고 의무적으로 선수가 공식 인터뷰에 가야 돼요. 네. 성룡이가 나한테 네가 가, 네가 가야겠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더 차라리 더 당당하게 그냥 더 얘기를 솔직하게 더 내 생각을 더 얘기했었어야 됐는데 좀 어느 정도 좀 막 이렇게 걸러서도 얘기하고 그때 이슈는 딱 하나였어요. 90%가 장현수 얘기였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뭐 더 오히려 더 명확하게 강하게 얘기를 했어야 됐고 어제 현수 같이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기사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뭐 기사를 보는 안 보진 않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경기가 남아 있는데 이제 현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팀적으로 저희가 더 단단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데 좀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힘들어요. 맞아. 이제 그게 제일 더 힘들어. 왜냐하면 사실은 그 한국 축구사에서 가장 악플을 많이 받아본 선수이기 때문에. 아 나도 만만치 않아요. 2013년 그 7월에 기성용. 유일하게 다시 일어선 선수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 그때 그 브라질하고 했었잖아요. 한국에서
그때 제가 대표팀에서 이제 그 최양희 감독님 그 뭐 SNS 사건 때문에 잠시 한 몇 개월 못 가다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다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브라질하고 경기를 하는데 코너킥을 차러 갔는데 붉은 악마 쪽에서 야유를 하더라고요. 처음일걸요 제가 한국 선수를. 우리 홈 경기에서 네. 우리 선수가 킥을 네. 하는데 야유를. 그래서 와 이거 근데 이제 그때는 또 어렸고 그때는 그냥 뭐 뭔가 좀 그렇게 욕을 먹어도 그냥 별 이렇게 막 그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그때는 좀 패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만 잘하면 내가 더 잘하면 되지, 내가 더 열심히 해서 하면 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변태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욕 먹는 거를 옆에서 보면은 어떨 때 보면 좀 즐기면서 즐겨. 하는. 즐겨. 러시아 월드컵 지나서 기성용과 구자철은 2019년 카타르 아시안컵 이제 그걸 마지막으로 대표팀을 떠났고, 사실 우리 이청용 선수는 대표팀 은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도 않은 채 그냥 자연스럽게 이별이 돼버린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대표팀이란 건 세 사람에게 특별한 팀이고 또 월드컵이라는 대회는 특별한 기억을 갖게 해주는 그런 공간이에요. 카타르 월드컵이 곧 옵니다. 후배들, 동생들이 이제 월드컵에 나가는데 어때요?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 기대감이 상당히 커요 이번에. 그리고 솔직히 부럽기도 해요 애들이. 왜냐하면 거치지 못했던 과정을 이 선수들은 거쳤고, 한 감독과 4년을 온전히. 네, 그러니까 꾸준히 어떤 소집을 하고 같이, 왜냐면 그런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선수들한테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더 힘이 되고 한 팀으로 모이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도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선수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팀의 팀워크나 이런 것들도 더 돈독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애들이 잘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능력 있는 선수들도 많고, 지난 대회를 치르는 그런 선수단의 퀄리티가 저는 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월드컵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이제 각 포지션에도 배치가 돼 있고, 그래서 뭔가 안정적이고, 저는 상당히 최종 예선도 정말 스무스하게 통과를 했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종합을 해볼 때 이 선수들이 저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지금 강력한 최근 10년 동안의 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기대가 돼요. 첫 경기에 따라서 많이 갈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대등한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우루과이를 상대로. 네. 물론 이제 뭐 아시아 예선처럼 90분 동안 상대를 지배하는 경기는 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근데 적어도 우리가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들은 있기 때문에 상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버거워하지 않을까. 대한민국이 우루과이와 월드컵에서 만난 게 딱 2번이고요. 거기서 딱 한 골을 넣었습니다. 그 골을 넣은 이청용. 너무 오래전이라서. 네. 예. 저도 성룡과 마찬가지로 기대되는 부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한 감독이 4년 동안 맡아서 팀을 이끌어왔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대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다만 뭔가 이제 지금까지 최종 예선을 하면서 또 이제 앞으로도 최종 엔트리를 만들어 가면서도 분명히 선수 선발이나 기용에 대해서 또 누군가는 또 문제를 삼을 수 있고 하겠지만, 결코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표팀을 거쳐갔던 그런 선배들이나
뭐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 나와서 특정 선수를 왜 기용하지 않느냐 이런 그런 발언들은 멈춰주는 게 진짜 한국 대표팀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거는 멈춰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월드컵이라는 무대는 그 선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국민들이 또 같이 힘을 또 보태줘야지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그런 힘이 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수들한테는 큰 힘이 되니까 많은 국민들이 대회가 끝날 때까지 넓은 마음으로 경기를 지켜보면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감독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감독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4명에 있는 선수들한테 저희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최종 엔트리를 26명을 정해라라고 했을 때 이 4명도 사실 아마 다 똑같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선수가 있고 감독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뭐 10명의 감독들을 앉혀놓고 26명을 뽑아라 했을 때 그 엔트리들이 다 저는 절대 똑같을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동안의 어떤 의아한 부분이 있죠, 당연히. 뭐 지난번에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에서 와서 그냥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뭐 저 역시도 좀 뛰었으면 좋겠는데 멀리까지 왔는데 왜 안 뛰키지?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하잖아요. 정말 이 형님 얘기한 대로 한국 축구 대표팀이 잘 되기를 원하고 사랑한다고 하면 지금은 정말로 이 대표팀이 잘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저는 100%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선수들이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뭔가 자꾸 부정적인 이런 뉘앙스들로 이게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도 사실 선수들도 불안해지고 확신이 없어져요. 초점이 엉뚱한 데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낭비가 되는 거고. 사실 우리 셋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세대가 바뀌어서 우리 세대는 한국 축구에 도움이 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더 한 단계 발전하고 또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고 또 더 큰 선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환경들을 조성하는 데에 좀 노력을 하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오늘 너무 행복해요. 든든하고. 이청용 선수가 4년 전에 네. 월드컵 엔트리 탈락이라는 또 경험을 했는데 나는 꿈꾸지만 감독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선수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글쎄요, 어떤 말로 뭐 위로를 해준다기보다는 분명히 그 경험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뭐 자철이도 그런 경험도 있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고 또 그 이후에는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기 때문에 물론 그 순간만큼은 뭐 실망하고 또 속상하고 하겠지만 축구는 계속 이어지니까요. 뭐 축구가 월드컵이 전부만은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청용은 철학자인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다 옳은 말만 하고요. 네. 옳은 축구만 하고요. 이번 월드컵은 치킨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월드컵이요? 네.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구자철의 해설을 들으면서 마음 편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틀어는 보려고요. 일단 전반 5분까지는 한번 틀어보려고요. 자철이가 해설한다 그랬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처음에 저는 한 번 해설하는 걸 옛날에 해설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는 좀 못 들어주겠더라고 그때. 솔직히 자기도 알 거예요. 아 그때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라 그래서 나간 거고.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해. 이게 객관적인 이렇게 경기를 보면서 해설해야 되는데 아 그거는 해설하러 나간 게 아니야. 자기 얘기를 하러 나간 것 같아요. 자, 지금 듣는 시간입니다. 변명의 기회는 나중에 드릴게요. 근데 아까 뭐 해설한 거 들어보니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상하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제 자철이가 해설을 또 잘 해줘야 이제 또 새로운 길도 열리고 선배님들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의의 또 경쟁이 됐으면 좋겠고 뭔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이제 우리도 정말로 좀 나이가 들었구나. 네. 그런 생각도 들고 현실이지. 왜냐면 그 전에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지도 않았거든요. 뭐 근데 이제 우리도 그런 나이가 됐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본인한테도 아마 엄청 큰 경험이 되지 않을까. 뭐 진짜 그 현장에서 해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엄청난 경험이잖아요. 또 본인에게도 큰 자산이 될 거고. 그래서 또 자철이가 잘하면 저랑 청룡이한테 좀 뭔가 나중에 또 기회도 오지 않을까. 모르죠. 4년 뒤에는 세 사람이 방송 3사에서 경쟁하고 있을지도. 나는 이 생각 됐다. 농담 안 치고 월드컵 나가는데 누가 감독이 돼도 상관없어. 우리가 3명이서 코칭 꾸려서 한번 나가. 그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지도자 자격증은 지금 잘 따야죠. 저는 이제 있고요. 저는 있고. 저는 땄고 예. 이제 딸 거고. 자철이 본인이 감독하겠다는 거네요. 아니 나는. 아니, 그리고 너가 감독하는 게 제일 나아. 너가 제일 아니야. 성룡이한테 묵직하다 그러지만 너가 묵직하니까. 아니야. 내가 봤을 땐 일단 욕을 제일 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돼. 잘 버틸 수 있는 사람. 오케이. 비감독. 너네 코치해. 내가 새끼 코치. 자, 그거는 일단 이번 월드컵 잘 마치고 와서 우리가 다시 오늘 기성용, 이청용, 구자철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행복했고요. 그리고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기대가 세 사람과 얘기하면서 더 많이 생겼습니다. 예. 이 프로그램이 나의 월드컵인데 이 세 사람과 함께했기 때문에 우리의 월드컵이 되는 거고 또 후배들의 월드컵 그리고 국민들의 월드컵 우리 모두가 함께 기대하면서 응원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구호를 하면서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월드컵은 자 월드컵은 KBS. 다시 월드컵은 KBS. 전반 5분만 일단 저랑 전반 같이 5분만. 네, 일단 틀어봐 주세요. 자, 아까 이렇게